15세기에 달력을 만든다는 게 이게 그냥 뭐 과학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이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아주 위험한 정치적인 반역 행위였습니다. 아니, 시간에 맞추는 게 도대체 왜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비밀스러운 임무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어떻게 평범한 과학 프로젝트가 한 나라의 운명을 건 첩보작전으로 변했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 모든 일의 시작은요, 한 나라의 왕이 하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바로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거였어요. 조선이 우리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중국의 시간을 빌려 쓰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모든 기준이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 맞춰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인 한양에서는 계절이나 명절, 심지어 일식 예치까지 계속 빗나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남의 시간에, 그것도 틀린 시간에 맞춰 살고 있었던 거죠. 이런 문제가 계속 쌓이다가 결국 1432년에 사건이 빵 터집니다. 당시 조선의 천문대, 서운관에서 일식을 예보했거든요. 그래서 왕이랑 모든 신하들이 다 모여서 의식을 치르려고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라? 예보한 시간이 지나도 해가 그대로인 거예요. 실제 일식은 예보보다 무려 15분이나 늦게 일어났습니다. 진짜 엄청난 망신이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계산이 좀 틀렸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당시에는요, 이런 천문 현상을 예측하는 게 왕의 권위랑 직결됐거든요. 하늘의 뜻을 읽는 거니까요. 근데 그게 틀렸다? 이건 마치 하늘이 왕의 통치에 대해서 너 제대로 못하고 있어 하고 경고를 보내는 걸로 받아들여졌던 거죠. 이 사건은 세종대왕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굴욕을 줬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야겠다 하고 결심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세종은 아직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조선의 한 해를, 우리의 시간을 되찾기 위한 극비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죠. 이 프로젝트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보세요. 1432년부터 약 7년에 걸쳐서요. 경복궁 안에 간해대라는 왕립 천문대를 세우고 무려 15종이나 되는 최첨단 천문 기기들을 만들어냅니다. 여기 보이는 대간해, 혼천해, 12m짜리 규표 같은 것들이요. 이게 그냥 만든 수준이 아니라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총동원된 그야말로 과학 어벤져스급의 장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엄청난 장비들로 첫 번째 아주 결정적인 성공을 거둡니다. 이순지 같은 당시 최고의 과학자들이 한양의 위도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GPS 좌표 같은 걸 아주 정밀하게 측정해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우리는 중국의 데이터 없이도 우리 힘으로 우리 하늘을 정확히 읽을 수 있다. 이걸 증명해낸 일종의 과학 독립 선언 같은 거였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요, 당시의 국제 질서에서 달력을 만드는 건 오직 중국 황제만 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이었거든요. 근데 제후국인 조선이 독자적으로 하늘을 관측하고 달력을 만들려고 한다? 이건 대놓고 황제에게 반항하겠다는 뜻으로 보일 수 있는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잘못하면 나라의 운명이 뒤바뀔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죠. 자, 이렇게 하늘을 정확하게 읽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럼 다음 과제는 뭘까요? 바로 그 정확한 시간을 땅 위, 우리 일성으로 가져오는 거였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발명품이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1434년에 완성된 자동 15장치, 바로 자경로의 작동 원리입니다. 와, 이거 진짜 기발하지 않나요? 한번 보세요. 물이 흘러서 부표를 띄우면 그 힘으로 지렛대가 움직여서 구슬을 툭 떨어뜨려요. 그럼 그 구슬이 굴러가서 인형을 움직이고 그 인형이 알아서 종이랑 징, 북을 쳐서 시간을 알려주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완벽한 아날로그 자동화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자경루가 그냥 몇 시입니다 알려주는 시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국가를 통치하는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자경루가 울리는 신호에 맞춰서 온 나라가 움직였어요. 밤 10시에 종이 28번 울리면 도성문을 꽝 닫고 새벽 4시에 북이 33번 울리면 다시 문을 열었죠. 말 그대로 왕이 모든 백성의 하루, 그 생활 리듬 전체를 통제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10년 동안 이어진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 그 정점에 다다릅니다. 바로 조선만의 역법, 우리만의 달력을 완성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1442년 드디어 칠정산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 칠정산의 진짜 대단한 점은요, 그냥 달력 하나 똑딱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보세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스템을 하나로 합친 일종의 하이브리드 달력이었거든요. 하나는 기존의 동아시아 역법을 우리 실정에 맞게 업그레이드한 4편,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당시 세계 최첨단이었던 이슬람 역법을 완벽하게 마스터해서 만든 외편.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쓴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서로 다른 두 수학의 세계를 하나로 합친 거죠. 내 편은 농사에 중요한 24절기를 계산하는 데 아주 뛰어났고요. 우리한테 익숙한 360도 체계를 쓴 외편은 일식이나 월식 같은 걸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시스템을 가지고 서로 교차 검증까지 한 거예요. 정확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성과가 당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요? 그 스케일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그래프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15세기, 그러니까 아직 망원경이 발명되기도 전 시대에 세계 천문학을 이끌었던 양대 산맥이 바로 중앙아시아의 사마르칸트, 그리고 조선의 한양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티코 브라헤 천물대보다 무려 150년이나 앞선 시점이었어요. 정말 대단하죠. 이들의 관측 실력이 얼마나 정밀했나고요? 1437년에 조선의 천문학자들이 밤하늘에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별, 그러니까 신성을 발견하고 기록을 남겼거든요. 근데 이 기록이 얼마나 정확했던지 600년이 지난 지금도 현대 천문학자들이 이 별의 역사를 연구할 때 바로 이 조선의 기록을 아주 중요한 자료로 쓰고 있을 정도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위대했던 프로젝트의 마지막은 사실 좀 씁쓸합니다. 과연 이들의 유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가네데라는 천문대는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중국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우리만의 하늘, 우리만의 과학을 갖겠다는 그런 자주적인 의지의 상징 그 자체였죠. 하지만 세종대왕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이 위대한 과학의 상징은 결국 해체되고 맙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천문대를 이루던 귀한 돌들은 전부 뜯겨나가서 경복궁 마당에 있는 신하들 등급 표시하는 품계석으로 재활용돼요. 인류의 지적 호기심과 발견의 상징이 딱딱한 관료사회의 위계 질서를 나타내는 돌멩이로 전락해버린 거죠.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이 과학 주관입니다. 다른 나라의 기술이나 표준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능력. 600년 전 세종이 그토록 치열하게 지키고 또 쟁취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과학 주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거대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같은 기술로 세상의 모든 표준을 만들어가는 시대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의 우리는 우리만의 시간을, 우리만의 표준을 제대로 갖고 있는 걸까요? 600년 전 세종의 그 치열했던 고민이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